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 시리즈 중 에밀리의 청소년기에 해당하죠. 에밀리의 도약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며 에밀리는 엄마 쪽 집안인 머레이가 살고 있는 유문으로 오게 되죠. 엄마의 언니들인 엄격한 엘리자베스 이모, 다정한 로라 이모, 그리고 어딘가 다른 듯하지만 에밀리의 든든한 지원군, 엄마의 사촌인 지미 삼촌. 이렇게 머레이 가문의 가족들과 각자 다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칠어 보이지만 뒤끝은 없는 솔직한 소녀 일저, 그림을 잘 그리는 다정한 소년 테디, 두려움이 없는 열정 소년 페리와 우정을 다져갑니다. 에밀리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카펜터 선생님과 딘 아저씨까지. 이제 에밀리의 청소년기는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자기 자신을 글로 써내다. 에밀리 버드스타는 블레어워터에 있는 낡은 유문 농가에 자기 방에 홀로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기 전 어느 2월에 폭풍우 치던 밤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인간에게 허락되는 한에서 그녀는 더없이 행복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다는 이유로 엘리자베스 이모가 그녀의 작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좀처럼 얻기 힘든 특혜였다. 불은 환하게 타오르며 붉고 황금빛이 섞인 빛을 방 안 가득 흩뿌렸다. 옛날식 가구들로 단정하게 정돈된 작은 방과 깊숙하고 넓은 창턱을 가진 창문들, 그 설이 낀 푸르고 희디흰 유리창에 눈송이들이 작은 화환처럼 달라붙어 있는 모습까지 모두 그 빛 속에 잠겨 있었다. 그 불빛은 벽에 걸린 거울에 깊이와 신비함, 묘한 매력을 더해 주었는데 그 거울 속에는 난로불 앞 발 받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에밀리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에밀리는 유문에서 허락된 유일한 조명수단인 길고 흰 양초 2개의 불빛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글을 쓰는 노트는 그날 지미 삼촌이 선물해준 새것에 윤기 나는 검은색 지미북이었다. 에밀리는 그것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뻤다. 지난 가을 지미 삼촌이 주었던 노트는 이미 다 써버렸고 일주일 넘게 존재하지 않는 일기장에 글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심한 억눌림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의 일기는 그녀의 젊고 생생한 삶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빠에게 썼던 편지들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편지들 속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문제와 걱정을 글로 써내려 보냈다. 거의 14살에 가까운 마법 같은 나이에도 사람에게는 문제와 걱정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엄격하지만 선의에서 비롯된, 그러나 그다지 다정하지는 않은 엘리자베스 머레이 이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에밀리는 때때로 만약 자신의 일기가 없었다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스스로 삼키다 못해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곤 했다.
두툼하고 검은 지미북은 표현을 갈망하며 타오르지만 살아있는 그 누구의 귀에도 들려주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개인적인 친구이자 안전한 비밀 상대처럼 느껴졌다. 유문에서는 어떤 종류의 종이든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만약 지미 삼촌이 아니었다면 에밀리는 아마 노트 한 권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분명 그런 것을 사주지 않았을 테니까. 엘리자베스 이모는 이미 에밀리가 쓸데없는 낙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라 이모 역시 이 문제에서는 엘리자베스 이모의 뜻을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실 로라 이모 자신도 에밀리가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여겼기 때문이다. 로라 이모는 보석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떤 것들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미 삼촌은 엘리자베스 이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아마 또 다른 새 노트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 노트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경멸 어린 눈길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말이다. 그는 바로 그날 거세져가는 폭풍을 뚫고 슈루즈버리까지 다녀왔다. 오직 그 노트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에밀리는 은근하고 다정한 난로의 불빛 속에서 행복했다. 그동안 바람은 유문 북쪽에 서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울부짖으며 휘몰아쳤고 지미 삼촌의 명성 높은 정원을 가로질러 거대한 유령 같은 눈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으며 해시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정원 한쪽에 서 있는 에밀리가 늘 새 공주라고 부르던 새 그루의 키 큰 포플러 나무 사이를 기묘하게 휘파람처럼 울리며 지나갔다. 에밀리는 지미 삼촌이 사다 준 노트에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에 밖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맞는 폭풍우는 정말 좋아. 지미 삼촌이랑 나는 오늘 저녁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보며 씨앗과 식물을 고르느라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여름 별장 뒤에 가장 큰 눈더미가 쌓이는 바로 그 자리에 분홍빛 아스터 화단을 만들 거야. 그리고 지금 1미터쯤 되는 눈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황금 아이들에게는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배경으로 둘 생각이야. 폭풍 한가운데서 이렇게 여름날들을 계획하는 게 나는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상대로 내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가진 건 고작 내 머리 하나뿐인데 폭풍은 그저 눈먼 하얀 힘일 뿐이거든. 무섭기는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힘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아늑하게 내 소중한 난로불 곁에 앉아 사방에서 날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을 때 나는 똑같은 기분을 느껴. 그건 이 집이 아주 오래전 고조할아버지 머레이에 의해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이야.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나도 누군가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어떤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승리를 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괜히 벅차올라. 왠지 나까지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것 같거든. 또 이 문장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이탈릭체로 써버렸어. 카펜터 선생님은 내가 이탈릭체를 너무 많이 쓴다고 늘 말씀하셔. 그건 초기 빅토리아 시대식 강박이라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 강박이라는 말은 확실히 좋은 뜻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빙의만큼 무서운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말이야. 또 이탈릭체네. 그래도 이번 건 왠지 그냥 두고 싶어.
난 사전을 1시간이나 읽었어. 그러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슬슬 수상하게 여기더니 차라리 양말을 뜨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셨어. 왜 내가 사전을 들여다보는 게 나쁜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시면서도 본인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거든. 그래도 난 사전을 읽는 게 정말 좋아. 아, 네. 이탈릭체는 꼭 필요해요, 카펜터 선생님. 이건 그냥 좋아한다로는 이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단어들은 정말 매혹적인 존재야. 아, 이번엔 첫 글자를 쓰자마자 아차 싶어서 멈췄어. 어떤 단어들은 예를 들어 유령 같은, 신비로운 그런 단어들은 소리만 들어도 바로 그 반짝임을 데려와. 아, 이런. 그래도 이 반짝임만큼은 이탈릭체로 써야 해. 그건 평범한 게 아니거든.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순간이니까. 그게 찾아오면 마치 내 앞의 벽에 문 하나가 갑자기 열리면서 그래, 바로 천국을 잠깐 들여다보게 되는 느낌이 들어. 이런, 또 이탈릭체네. 이제야 카펜터 선생님이 왜 그렇게 나를 꾸짖으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도 쉽게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어. 딱딱하고 거창한 말들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 예를 들어 불리한 증거가 되는, 통제하기 힘든, 국제적인, 위헌인 같은 말들 말이야.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 지난 가을 지미 삼촌이 샬럿타운 전시회에 데려가 주셨을 때 보았던 크고 흉측한 달리아랑 국화들이 생각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 훌륭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조금도 사랑스러운 걸 찾지 못했거든. 그에 비하면 정원 북서쪽 전나무숲 가장자리에 피어있는 지미 삼촌의 작은 노란 국화들은 말이야. 희미한 요정 같은 별처럼 반짝이는데 그게 훨씬 정말 10배는 더 아름다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아, 그런데 또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 이것도 카펜터 선생님이 보시기엔 내 나쁜 버릇 중 하나야. 선생님은 내가 반드시 이번 강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이야. 집중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 집중이라는 말도 역시 딱딱하고 못생긴 단어라서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사전을 읽는 시간은 꽤 즐거웠어. 양말을 뜨는 것보다 훨씬 말이야. 사실 난 한 켤레만이라도 실크 스타킹을 갖고 싶어. 일전은 3켤레나 있거든. 아빠가 이제야 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원하는 건 다 사주신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부럽기도 해.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실크 스타킹은 부도덕하다고 하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실크 원피스보다 더 나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거든. 실크 원피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리폰드에 사는 제이니 밀번 이모가 있어. 사실 친척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불러. 그 이모는 온 세상의 이교도가 기독교로 개정하기 전까진 절대로 실크 원피스를 입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어. 정말 훌륭한 일이야. 나도 그렇게 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아마 못할 거야. 실크를 너무 사랑하거든. 실크는 너무도 윤기 있고 풍성해서 늘 그것만 입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어. 형편만 된다면 정말 그럴 텐데. 물론 그럴 때마다 사랑스러운 제이니 이모와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조금 찔리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실크 원피스를 단 한 벌이라도 살 수 있으려면 아직은 몇 년, 어쩌면 영영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난 그동안 매달
달걀 판돈 중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내고 있거든. 지금은 내 닭이 5마리나 돼. 12살 생일에 페리가 회색 암탉 한 마리를 줬는데 다 그 아이의 후손들이야. 만약 언젠가 그 단 한 벌의 실크 원피스를 살 수 있게 된다면 난 이미 그 모습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검정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남색도 아니야. 유문의 머레이 가족들이 늘 입는 실용적이고 얌전한 색들 절대 아니지. 그 원피스는 빛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실크여야 해. 어떤 빛에서는 파랗고 어떤 빛에서는 은빛으로 보이는 설이 낀 창을 통해 살짝 들여다본 황혼의 하늘 같은 색. 그리고 여기저기에 레이스가 살짝 달려 있어야 해. 내 창문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눈 깃털들처럼 말이야. 테디는 내가 그 원피스를 입으면 자기가 꼭 그림으로 그려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제목은 얼음의 처녀로 하겠대. 로라 이모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셨어. 다정하고 점잖고. 하지만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특유의 말투로 말이야. 사랑하는 로라 이모지만 정말 그럴 때는 조금 싫어져. 에밀리, 그런 원피스가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그걸 입으면 마치 그 원피스가 내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 그냥 사서 걸친 옷이 아니라 나에게서 자라난 것처럼 말이야. 내 평생에 그런 원피스 하나쯤은 꼭 갖고 싶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크 패티코트도 입고 실크 스타킹도 신을 거야. 일전은 이미 실크 원피스를 가지고 있어. 선명한 분홍색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닥터 번니가 일절을 아이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고 부유하게 입힌다고 하셔. 하지만 번니 아저씨는 자기가 일절을 거의 돌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하고 싶은 거야.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일저가 알몸으로 다녔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번니 아저씨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일저의 옷을 챙겨줘야 했거든. 이제는 일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모든 걸 일저 마음대로 하게 두고 있어.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게 아이에게 아주 나쁘다고 하시지만 가끔은 나도 일저가 조금 부러워져. 나쁜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닥터 번니는 내년 가을에 일저를 슈루즈버리 고등학교로 보낼 거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몬트리올로 보내서 웅변과 발성을 공부하게 할 거래. 내가 일저를 부러워하는 건 사실 실크 원피스 때문이 아니야.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나도 슈루즈버리에 가고 싶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마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모는 우리 엄마가 도망쳐서 결혼했기 때문에 나를 본인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이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난 절대 도망쳐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예술과 결혼할 거니까. 테디도 내년 가을에는 슈루즈버리에 가고 싶어 해. 하지만 테디의 엄마도 허락하지 않으셔. 테디가 도망쳐서 결혼할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테디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고 카펜터 선생님도 테디에게는 재능이 있고 반드시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 그런데도 아무도 켄트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 켄트 부인은 체구가 아주 작은 분이거든? 정말 나만큼이나 작고 조용하고 수줍은 분이신데 이상하게 모두들 그분을 무서워해.
나도 그래. 정말 무서울 정도야. 난 오래전부터 켄트 부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일저랑 내가 처음으로 텐시 패치에 올라가 테디랑 놀던 그때부터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느껴. 확실히 그래. 그건 오로지 테디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켄트 부인은 테디가 자기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좋아하는 걸 참지 못해. 심지어 테디가 그린 그림들까지 질투하시거든. 그래서 테디가 슈루즈버리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페리는 갈 거래.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일을 하면서 다닐 거래. 그래서 퀸즈 아카데미 대신 슈루즈버리를 택하려는 거야. 슈루즈버리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쉽고 하숙비도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 페리가 그러더라. 내 고약한 톰 고모가 돈이 조금 있는데 한 푼도 안 주셔. 주시려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그러면서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 난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빨개졌고 그러자 또 그런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낸 페리에게도 화가 났고. 그건 아주 오래전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일 때문이었어. 그때 톰 고모가 오만한 존의 덤불 속에서 나를 불러세우고는 내가 자라서 페리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면 페리를 교육시켜 주겠다고 해서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 난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일저에게만 털어놓았는데 일저는 이렇게 말했지. 톰 고모가 감히 페리를 머레이 지방과 엮으려고 들다니. 하지만 사실 일저는 페리에게 굉장히 엄격해. 사소한 일로도 싸움으로 만들거든. 나 같으면 웃고 넘길 일들로 말이야. 페리는 누구에게든 어떤 일이든 지는 걸 못 참아. 지난주 에이미 무어의 파티에서 에이미의 삼촌이 다리가 셋 달린 송아지를 봤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페리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본 오리에 비하면 말이죠. 페리가 정말 노르웨이에 가본 건 사실이야. 어릴 때 아빠를 따라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거든. 하지만 그 오리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아. 페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꾸며낸 거야. 아, 사랑하는 카펜터 선생님. 전 이텔릭체 없이는 정말 못 살아요. 페리가 말하길 그 오리는 다리가 4개였대. 정상적인 오리 다리 2개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나머지 2개는 등에서 자라났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다리로 걷다가 지치면 벌러덩 등을 대고 넘어져서는 다른 다리 2개로 걸었다는 거야. 페리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 얘기를 했고 모두들 웃었어. 에이미의 삼촌은 허풍도 적당히 해라 페리 하고 말했지. 하지만 일저는 몹시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페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잘난 척을 하다니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신사라면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자 페리가 말했어. 아직은 신사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고용인일 뿐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일저 아가씨, 네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신사가 될 거야. 그때 일저는 아주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어. 신사는 타고나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저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게 됐어. 대신에 더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됐지. 그런 말들은 예전의 욕보다 훨씬 더 아파. 그래도 나는 많이, 오래 신경 쓰지는 않아. 일저가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페리는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런 말들이 마음에 걸려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둘은 서로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일전은 또다시 페리를 붙잡고 문법이 틀렸다는 둥, 숙녀가 방에 들어왔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둥 트집을 잡았어. 물론 네가 그런 걸 알 리는 없지. 일저가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도 카펜터 선생님은 네 문법을 가르치시려고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 페리는 일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았어. 내 결점을 좀 말해줄래? 네가 말해주는 건 괜찮아. 어른이 되면 나를 견뎌야 하는 건 일저가 아니라 너일 테니까. 그 말은 일저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였겠지만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어. 그건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일저와 나는 이틀 동안 페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페리는 그게 어쨌든 일저의 독설에서 벗어날 좋은 휴식이었다고 말했지만 유문에서 체면을 구기는 건 페리만이 아니야. 나도 어제 저녁에 바보 같은 말을 해서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 그날은 부인의 모임이 우리 집에서 열렸고 엘리자베스 이모가 저녁을 차리셨지. 부인들의 남편들도 함께 왔어. 일저랑 나는 그분들의 시중을 들었고. 부인의 저녁은 거실 테이블이 너무 짧아서 주방에 긴 테이블을 놓고 차렸어. 처음에는 꽤 신이 났지만 모두에게 음식이 다 돌아가고 나니 조금 지루해졌어. 그래서 나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시를 짓기 시작했어. 그게 너무 재밌어서 다른 건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엘리자베스 이모가 아주 날카롭게 에밀리 하고 부르셨어. 그리고는 우리 새 목사님인 존슨 목사님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셨지. 난 깜짝 놀라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른 찻 주전자를 집어들고 외쳤어. 컵 목사님, 존슨을 더 채워드릴까요? 모두가 폭소가 터졌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노골적으로 불쾌해 보이셨고 로라 이모는 얼굴이 붉어지셨어. 난 그대로 바닥 밑으로 꺼져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 그 일 때문에 밤의 절반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 이상한 건 정말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보다도 더 괴롭고 더 창피하게 느껴졌다는 거야. 이게 바로 머레이의 자존심이라는 걸까? 분명 아주 못된 성질일 텐데. 가끔은 루스 더튼 이모가 나를 그렇게 본 게 맞는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유문에는 전통이 있어. 이 집안의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나 우아하고 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던지다니 그 어디에도 우아함이나 품이라고는 없었어. 난 앞으로 다시 그분을 볼 때마다 꼭 그 일을 떠올릴 것 같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몸을 비틀며 괴로워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일기에 쓰고 나니 아까만큼 괴롭지는 않아. 무엇이든 끔찍한 것뿐 아니라 아름답고 장엄한 것까지도 머릿속에만 맴돌 때보다는 글로 써버리면 그 크기가 훨씬 작아지는 것 같아. 글로 옮기는 순간 바로 쪼그라드는 느낌이거든. 아까 그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 직전에 떠올렸던 그 시 한 줄도 마찬가지야. 써놓고 보니 전혀 그만큼 좋아 보이지 않아. 어둠의 벨벳 같은 발걸음이 조용히 지나가는 곳. 아니야. 뭔가 사라졌어. 꽃이 시든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떠들며 식사하고 있는 뒤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달랐거든. 어둠이 정원과 언덕 위로 아주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
그림자 옷을 걸친 아름다운 여인이 별의 눈을 하고 다가오는 것 같았어. 그 순간 그 반짝임이 찾아왔고 난 오직 그 아름다움을 시의 말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어. 그 한 줄이 떠올랐을 때 그건 내가 지어낸 것 같지가 않았어. 마치 어떤 다른 무언가가 나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바로 그 무언가가 그 문장을 그렇게도 멋지게 보이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버려서 말들이 평평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 안에 담으려 했던 그림도 처음만큼 훌륭하지 않아 보여. 내가 보는 것들을 그대로 말로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카펜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노력해라, 또 노력해라, 계속해라. 말이 네 도구다. 말을 길들여라.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줄 때까지. 그 말은 맞아. 그래서 나는 애써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도 말로는 닿지 않는 무언가가 늘 있는 것 같아. 어떤 말로도 모든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 손에 쥐려고 하면 언제나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래도 손을 뻗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 작년 가을 딘과 함께 환희의 산을 넘어 그 너머 숲으로 갔던 날이 떠올라. 대부분은 전나무 숲이었지만 한쪽에는 정말 멋진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었어. 우리는 그 아래에 앉아서 딘이 산정의 피버릴과 스코셋시 몇 편을 읽어주었지. 그러고는 커다랗고 깃털 같은 가지들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 신들이 소나무 속에서 말하고 있어. 옛 북방의 신들, 바이킹 사가의 신들이지. 에밀리, 에머슨의 그 구절 알고 있니? 그리고는 그 시를 읊어주었어. 난 그날 이후로 그 구절을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늘 사랑해. 신들은 황야의 숨결 속에서 말하고 흔들리는 소나무 속에서 이야기한다. 오래된 해안선 너머까지 신성한 대화로 가득 채우고 그 말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연히 엿듣는 시인은 시대가 반드시 따르게 될 운명적인 사람이다. 그 우연히 엿듣는 한 단어. 바로 그게 내가 늘 놓치고 마는 바로 그 무언가야. 나는 언제나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결코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내 귀는 아직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아주 희미하고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은 걸 듣는 것 같아. 그러면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 기쁨은 마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아는 어떤 말로도 옮길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도 함께 따라와. 그래도 바로 그 멋진 순간 뒤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만약 내가 어둠 그 자체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존슨 목사님 뒤로 가서 머레이 증조 할머니의 은 찻주전자로 우아하게 차를 따라 드렸더라면 마치 내가 상상한 그림자 여인이 블레어밸리의 하얀 찻잔에 밤을 부어넣듯이 말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흡족해 하셨을 거야. 지미 삼촌은 정말 달라. 오늘 저녁 목록을 다 보고 난 뒤에 내가 쓴 시를 읽어드렸더니 삼촌은 그게 참 아름답다고 하셨어. 물론 삼촌은 그 시가 내 마음속에서 본 것에 비해 얼마나 모자란지 알 수는 없겠지. 지미 삼촌도 시를 쓰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영리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예전에 삼촌을 유문의 우물로 밀어 넣었을 때 머리를 다쳤던 바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텅 빈 공백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삼촌을 바보라고 부르고 루스 더튼 이모는 고양이를 크림에서 쫓아낼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고까지 말해. 그런데 삼촌의 영리한 부분들만 전부 모아놓으면 블레어 워터에서 삼촌만큼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없어. 카펜터 선생님조차 말이야. 문제는 그 영리한 부분들을 한데 모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늘 공백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도 나는 지미 삼촌을 사랑해. 삼촌에게 이상한 발작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말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도. 아마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일지도 모르겠지만. 페리만 빼고. 페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늘 큰 소리쳐. 두려움이라는 걸 모른대. 난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겁이 없었으면 좋겠어. 카펜터 선생님은 두려움이란 아주 비열한 것이고 세상의 거의 모든 잘못과 증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셨어. 쫓아내라 에밀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라. 두려움은 약함의 고백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보다 강한 것이거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두려워하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에머슨의 말을 기억해라. 항상 네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하지만 그건 딘의 말처럼 너무 완벽한 조언이야. 아마 난 평생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난 많은 것들이 무서워.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사람은 딱 2명뿐이야. 한 사람은 켄트 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친 모리슨 씨야. 난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의 집은 데리폰드에 있지만 그는 거의 거기 머물지 않아.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든. 그 사람은 젊은 아내와 결혼한 지 몇 주 만에 아내를 잃었어.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 뒤로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는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언젠가는 꼭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는 아내를 찾느라 늙고 등이 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작년 여름 어느 날 그가 여기까지 온 적이 있었어.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부엌을 슬픈 눈으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어. 애니가 여기 있나요? 그날 그는 아주 온순했어. 하지만 가끔은 몹시 거칠고 난폭해질 때도 있어. 그는 언제나 애니가 자신을 부른다고 말해. 그녀의 목소리가 늘 자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사라졌다 나타난다고 해. 마치 내가 기다리는 그 우연한 한 단어처럼 말이야. 그의 얼굴은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어 있고 아주 늙은 원숭이처럼 보여.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건 그의 오른손이야. 온통 짙은 핏빛에 선천적인 붉은 자국으로 뒤덮여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을 보면 몸이 오싹해져. 난 절대 그 손을 만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끔은 혼자서 정말 섬뜩하게 웃기도 해. 그가 마음을 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존재는 늘 곁에 데리고 다니는 늙은 검은 개뿐이야.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음식 한 입도 구걸하지 않는다고 말해. 누가 주지 않으면 굶고 지나치지만 개를 위해서는 꼭 구걸을 한대.
난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워. 그래서 그날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엘리자베스 이모는 바람에 긴 회색 머리카락을 날리며 떠나가는 그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페어팩스 모리스는 한때 훌륭하고 영리한 젊은이였어. 앞날도 아주 밝았지.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신비로운 법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얼굴을 찌푸리며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불경하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그러시듯이 말이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모는 페리와 내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셔. 그런데 페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거든. 어느 일요일 오후 내가 페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엘리자베스 이모가 우연히 들으시고는 그게 아주 언어 도단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야. 문제는 단 하나야. 엘리자베스 이모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야. 난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를테면 루스 더트 이모의 하나님은 적들을 벌하는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분이지. 그게 이모에게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 짐 코스 그레이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고 제이니 밀번 이모는 매일 자기 하나님의 빗속을 걸어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서 늘 빛이 나. 오늘 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써버렸어. 이제 자러 가야겠어. 이 일기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 카펜터 선생님 말로는 그게 또 내 문학적인 결점 중 하나래. 말갈량이 아가씨, 너는 말을 너무 낭비해. 너무 함부로 흩뿌려. 필요한 건 절제와 간결함이다. 물론 선생님 말이 맞아. 그래서 나는 에세이나 이야기에서는 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어. 하지만 이 일기만큼은 달라. 나 말고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고 내가 죽은 뒤에 나 혹시 누군가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음껏 나 자신이 되고 싶어. 에밀리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것마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촛불을 하나 더 켤 수 없다는 걸 에밀리는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규칙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바뀌지 않았으니까. 에밀리는 난로불 위에 작은 오른쪽 선반에 일기를 넣고 거의 꺼져가는 불을 덮은 뒤 옷을 벗고 촛불을 껐다. 방 안에는 보름달이 폭풍 구름 뒤에 숨어있는 밤 특유의 희미하고 유령 같은 눈빛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높고 검은 침대에 올라가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영감이 찾아왔다. 소설에 쓸 아주 훌륭한 새 아이디어였다. 잠시 동안 에밀리는 망설이며 몸을 떨었다. 방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거부할 수 없었다. 에밀리는 침대의 깃털요와 짐 매트리스 사이에 손을 넣어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 숨겨두었던 반쯤 탄 초를 꺼냈다. 물론 그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에밀리가 올바른 아이였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올바른 아이들에 대한 책은 쓰이지 않는다. 너무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테니까. 에밀리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양말과 두꺼운 외투를 걸친 뒤 반쯤 채워진 다른 지미북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방의 그림자 속에 희미한 빛의 섬처럼 떠있는 단 하나의 불빛 아래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밤의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유문의 다른 사람들은 깊이 잠든 사이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써내려갔다. 몸은 차갑고 굳어갔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다. 눈은 타올랐고 뺨은 달아올랐다. 말들은 그녀의 펜이 부르자 순종적인 요정 무리처럼 몰려왔다. 마침내 촛불이 녹아내린 밀랍 웅덩이 속에서 치직거리며 꺼졌을 때 에밀리는 한숨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2시였다. 몹시 피곤했고 몹시 추웠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났고 그것은 지금까지 쓴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이었다. 에밀리는 창작의 충동을 끝까지 밀어붙인 끝에 찾아오는 완성과 승리의 감각을 안고 차가운 둥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잦아드는 폭풍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다. 2장 풋풋한 나날들. 이 책은 에밀리의 일기에서 발췌한 글들로만 혹은 주로 그것들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장을 따로 할애할 만큼은 아니면서도 그녀의 성격과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읽기 위해 일기의 일부를 더 실어두려 한다. 게다가 이미 손에 쥔 재료가 있는데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젊은 날 특유의 거칠음과 이탈릭체가 가득한 에밀리의 일기는 그녀의 14번째 봄에 드러난 상상력 풍부하고 내성적인 마음을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전기 작가라 해도 이보다 더 잘 해석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오래전 유문의 전망의 방에서 쓰인 누렇게 바른 그 오래된 지미북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2월 15일. 오늘부터 이 일기에 내가 한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매일 적어두기로 결심했어. 어떤 책에서 이 생각을 얻었는데 꽤 마음에 들어. 가능한 한 솔직하게 써보려고 해. 좋은 일들을 적는 건 쉽겠지만 나쁜 일들을 적는 건 분명 쉽지 않겠지. 오늘 내가 한 나쁜 일은 딱 하나뿐이야. 내가 보기에 나쁜 일 말이야.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버릇없이 굴었어. 이모는 내가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하셨어. 난 급할 게 전혀 없다고 여겼고 머릿속으로 방앗간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엘리자베스 이모는 나를 힐끗 보더니 시계를 보고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에밀리, 달팽이가 네 자매니? 아니요. 달팽이는 제 친척이 아니거든요. 난 거만하게 대답했어. 문제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었어. 그건 분명히 버릇없는 말투였고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 그때 나는 몹시 화가 나 있었거든. 비꼬는 말은 언제나 나를 더 화나게 해. 나중에 나는 내가 화를 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후회했어. 하지만 그게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리석고 품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건 진짜로 뉘우친 건 아니었겠지. 좋은 일을 말하자면 오늘 나는 2가지를 했어. 작은 생명 2개를 구했거든. 새침한 셀이 불쌍한 동박새를 잡았는데 내가 그걸 빼앗아 주었어. 그 새는 아주 씩씩하게 날아갔고 분명 무척 행복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지하실 선반을 보다가 쥐 한 마리가 발이 덫에 끼인 채 붙잡혀 있는 걸 발견했어. 불쌍한 그 쥐는 몸부림치느라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고 검은 눈에는 정말 처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
난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풀어주었고 발이 성하지 않았는데도 쥐는 제법 재빠르게 달아났어.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이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오늘 저녁에는 로라 이모와 엘리자베스 이모가 오래된 편지 한 상자를 읽고 태웠어. 두 분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고 난 구석에 앉아 양말을 뜨고 있었어. 그 편지들은 정말 흥미로웠고 난 내가 전혀 몰랐던 머레이 가문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어. 이런 집안에 속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져. 블레어 워터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가. 물론 칭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난 우리 집안의 전통에 어울리게 살아야겠다고 느껴. 오늘 딘 프리스트에게서 긴 편지가 왔어. 아저씨는 겨울을 알제리에서 보내고 있대. 4월에 돌아와서 여름 동안은 누님인 프레드 에번스 부인과 함께 지낼 거래. 정말 기뻐. 여름 내내 딘이 블레어 워터에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딘처럼 나와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흥미로운 어른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프리스트 가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하셔. 이모는 원래 프리스트 가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딘 아저씨를 구분등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해. 딘의 어깨 한쪽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잖아. 난 한번 이모에게 내 친구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친구에게 그런 별명을 붙인 건 내가 아니야, 에밀리. 그 사람 네 집안에서 늘 그렇게 불러온 거지. 프리스트 가문은 섬세함으로 유명한 집안은 아니야. 테디도 딘에게서 편지와 책 한 권을 받았어. 위대한 화가들의 생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티치아노. 테디는 엄마에게 이 책을 읽는 건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 들키는 순간 태워버릴 거래. 하지만 테디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는 그들 중 누구 못지않은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고 난 정말로 믿어. 2월 18일. 오늘은 방과 후에 나 혼자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오만한 존의 덤불숲에 있는 시냇가 길을 따라 걸었거든. 해는 낮게 내려와 크림빛이었고 눈은 너무나 하얗고 그림자는 가늘고 푸르게 길게 늘어졌어. 난 나무 그림자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내 그림자가 얼마나 웃기던지. 너무 길어서 정원 끝까지 쭉 뻗어 있었어. 그래서 난 곧바로 시를 하나 지었고 그중 2줄은 이랬어. 만약 우리가 우리 그림자만큼 키가 큰다면 우리 그림자는 얼마나 더 커질까? 여기엔 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오늘 밤에는 소설도 하나 썼어. 엘리자베스 이모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는 몹시 화를 내셨어. 시간을 낭비한다고 야단치셨지. 하지만 그건 낭비한 시간이 아니야.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자랐어. 분명히 그랬어. 그리고 문장 몇 개는 나 스스로도 꽤 마음에 들었어. 나는 회색 숲이 두려워. 이 문장이 특히 좋았고 하얗고 당당하게 그녀는 어둠의 숲을 달빛처럼 걸어갔다. 이것도 제법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카펜터 선생님은 내가 특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잘라내라고 하셔. 하지만 저건 못 잘라내겠어. 적어도 아직은. 이상한 건 선생님이 자르라고 하신 지 석 달쯤 지나면 결국엔 나도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문장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야. 오늘 내 장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정말 무자비하셨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 한 문단에 아가 3번이나 나오다니. 에밀리, 이 은혜로운 해에 하나만 나와도 많다. 더없이 저항할 수 없느니라니. 에밀리, 제발 제대로 된 영어를 써라.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정말 그랬어. 나도 그걸 바로 알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물결이 훑고 내려가는 것처럼 부끄러웠어. 선생님은 거의 모든 문장을 파란 연필로 그어버리고 내가 멋지다고 여긴 표현들을 비웃고 문장 구조 대부분을 흠잡고 내가 글마다 영리한 표현을 끼워 넣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어. 그러고는 노트를 탁 내려놓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치셨어. 글을 쓸 거면 이 녀석아, 숟가락이나 잡고 요리부터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는 낮지는 않지만 깊은 저주를 중얼거리며 성큼성큼 가버리셨어. 나는 불쌍한 내 장문을 주워들었고 이상하게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 난 이미 요리를 할 줄 알고 또 카펜터 선생님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게 됐거든. 내 장문이 좋을수록 선생님은 더 화를 내셔. 그러니까 이번 글은 꽤 괜찮았던 게 틀림없어. 선생님을 그렇게 성급하고 화나게 만드는 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나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걸 도저히 못 참으셔. 만약 내가 언젠가는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으셨을 거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존슨 목사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셔. 신학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 지난 일요일 설교에서 불교에도 선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다음엔 가톨릭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하겠군. 엘리자베스 이모는 식탁에서 분개하며 말씀하셨어. 불교에도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몰라. 딘이 집에 오면 꼭 물어봐야겠어. 3월 2일. 오늘은 다 같이 장례식에 갔어. 사라 폴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지. 난 예전부터 장례식에 가는 걸 좋아했어. 그 말을 했더니 엘리자베스 이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로라 이모는 아이고 에밀리 얘야 하고 말씀하셨어. 엘리자베스 이모를 놀라게 하는 건 좀 좋지만 로라 이모를 걱정하게 만들면 마음이 좀 불편해. 로라 이모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거든. 그래서 난 설명을 했어. 아니, 설명하려고 했지. 엘리자베스 이모에게는 뭔가를 설명하는 게 늘 어렵거든. 장례식은 흥미로워요.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요. 그 말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아.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도 나만큼은 잘 아셨을 거야. 몇 년이나 사라폴 할머니와 싸우고 미워해오던 친척들이 그분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상냥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말이야. 난 그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제이크 폴은 그 못된 할망구가 혹시라도 유언장에 자기 이름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고, 앨리스 폴은 자기가 아무것도 못 받을 걸 알고 있어서 제인 폴도 역시 아무것도 못 받기를 바라고 있었어. 그러면 속이 좀 풀릴 테니까.
찰리 폴 부인은 언제쯤이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집을 자기가 늘 원하던 방식으로 고쳐도 될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사라 폴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못하게 했던 그 방식 말이야. 그리고 민 아주머니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사실 오길 바라지도 않았던 사촌의 사촌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구운 고기가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 리젯 폴은 사람 수를 세고 있었고 지난주 헨리 리스터 부인의 장례식보다 참석자가 적다는 게 못마땅해서 괜히 심통이 나 있었지. 이 이야기를 로라 이모에게 해주었더니 이모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 에밀리, 이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단다. 이모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어린 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게 어쩐지 옳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어쩔 수가 없어. 사랑스러운 로라 이모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우스운 면을 잘 못 보셔. 하지만 난 다른 것도 봤어. 사라 폴이 입양해서 아주 친절하게 길러준 작은 잭 프리츠가 거의 마음이 부서질 만큼 슬퍼하고 있는 것도 봤고, 마사 폴이 사라 폴과 오래도록 싸우며 지냈던 일을 떠올리며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봤어. 그리고 평생 늘 불만스럽고 좌절된 얼굴을 하고 있던 사라 폴의 얼굴이 그날만큼은 평온하고 위험 있어 보였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했어. 마치 죽음이 마침내 그녀를 만족시켜 준 것처럼. 그래서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 장례식은 흥미로워. 3월 5일. 오늘 밤에는 눈이 조금 내리고 있어. 어두운 나무들 앞에서 눈이 비스듬한 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아. 오늘 나는 좋은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 제이슨 메러울리가 지미 삼촌을 도와 장작을 패러 왔는데 몰래 돼지우리로 들어가 위스키병에서 한 모금 마시는 걸 내가 봤거든. 하지만 난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게 내가 한 좋은 일이야. 어쩌면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말해야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랬다면 이모는 다시는 그를 부르지 않았을 거고 그는 가난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행동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확신하기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 3월 20일. 어제 엘리자베스 이모는 내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피터 디기어 할아버지를 위한 추도시를 써주지 않았다고 몹시 화를 내셨어. 디기어 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부탁했거든. 난 거절했어. 그런 부탁이 너무 화가 났거든. 그런 걸 쓰는 건 내 예술을 모독하는 일이라 느꼈어. 물론 그 말을 디기어 부인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줄 테니까. 그리고 설령 말했어도 그분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디기어 부인이 돌아간 뒤 이모에게 이유를 말했을 때도 이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글은 잔뜩 쓰면서 정작 필요한 건 하나도 안 쓰는구나. 불쌍한 메리 디기어는 분명 기뻐했을 텐데 예술을 모독한다라니. 에밀리, 말을 하려면 제발 상식적으로 해라. 그래서 난 상식적으로 말했어. 엘리자베스 이모, 제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추도시를 쓸 수 있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아시잖아요. 피터 디기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좋고 진실한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걸요. 이모도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 난처해 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더 화가 나셨어. 이모는 나를 너무 괴롭히셔서 난 결국 방으로 올라와 피터에 대한 추도시를 하나 썼어. 순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담은 추도시를 쓰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야. 그렇다고 내가 피터 디기어를 미워했던 건 아니야. 그냥 모두가 그랬듯이 경멸했을 뿐이야.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화가 나면 글을 아주 신랄하게 쓸 수 있거든. 그리고 또다시 느꼈어. 무언가가 나를 통해 글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하지만 이번엔 늘 느끼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 악의적이고 비웃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거짓말쟁이인 피터 디기어 할아버지를 놀리는 걸 즐기는 아기에 찬 무언가였지. 그 무언가가 희죽희죽 웃는 동안 생각들이, 단어들이, 운율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듯 술술 맞아떨어졌어. 오늘 나는 그 추도시가 너무 잘된 것 같아서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에 가져가 카펜터 선생님께 보여드렸어. 선생님도 분명 어떤 면에서는 즐기신 것 같아.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선생님은 종이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 실패자를 풍자하는 데에는 나름의 쾌감이 있겠지. 불쌍한 피터는 실패자였고 지금은 죽었지. 그의 창조주께서는 자비로우실지 몰라도 동료인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죽은 뒤에 에밀리, 너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니?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그래, 여기 다 드러나 있구나. 이건 정말 잘 쓴 글이다. 너는 인물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네 나이의 소녀답지 않게 거의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보람 있는 일일까, 에밀리?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당장이라도 도망쳐 울고 싶었거든.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도 언젠가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선생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어. 카펜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렇지 않다. 풍자에도 자리가 있지. 불에 태워 없애야만 하는 썩은 상처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불태움은 위대한 천재들에게 맡겨라.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 같은 실패자들은 그걸 잘 안다. 카펜터 선생님. 나는 말하려고 했어. 선생님이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고 100가지 말이 다 목까지 차올랐어.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에밀리. 내가 죽은 뒤에는 이렇게 말해다오. 그는 실패자였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알고 또 누구보다도 쓰라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실패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에밀리. 풍자해야 한다면 악을 풍자해라. 하지만 약함은 연민해라. 그 말을 남기고 선생님은 성큼 돌아서서 수업을 시작하셨어. 그 뒤로 나는 죽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일기에 엄숙하게 맹세해. 내 펜은 상처를 주지 않고 치유할 것이다. 이 문장은 이탈릭체로 쓸 거야. 초기 빅토리아 시대식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정말 진지하니까. 그래도 그 시를 찢어버리지는 않았어. 그럴 수가 없었거든. 너무 잘 쓴 시였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 선반에 넣어두었어. 가끔 혼자만 읽어보려고.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는 않을 거야.
카펜터 선생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4월 1일. 오늘 블레어 워터에서 어떤 방문객이 한 말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어. 샬롯타운에 사는 알렉 소여 씨 부부가 우체국에 와 있었거든. 소여 부인은 아주 아름답고 유행에도 밝고 사람을 조금 내려다보는 태도를 가진 분이야. 난 그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이렇게 졸린 곳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마다 살아가는 거죠?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블레어 워터에 대해 한마디쯤은 꼭 해주고 싶었어. 마음껏 신랄해질 수도 있었고. 하지만 물론 뉴문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아주 차갑게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는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어. 그때 소여 씨가 저 소녀는 누구지? 라고 묻는 걸 들었고 소여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 그 더글라스 스타의 새끼 고양일 거예요. 머레이 집안 특유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폼이 딱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 세상에. 여기서는 늘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난 여기의 삶이 정말로 놀랍도록 멋지다고 생각해. 우리는 언제나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이야기할 일도 가득하거든. 불과 지난 3주 동안에만 해도 블레어 워터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 희극과 비극이 뒤섞여서 말이야. 제임스 백스터는 갑자기 아내와 말을 하지 않게 됐고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 아내 본인도 몰라, 불쌍하게도. 그래서 마음이 다 부서지고 있어. 어떤 가식도 싫어하는 애덤 길리언 할아버지는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이 이랬어. 내 장례식에서 울고 훌쩍이는 일은 없게 해라. 그래서 아무도 울거나 훌쩍이지 않았어.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가 금지했으니 아무도 그런 척조차 하지 않았거든. 블레어 워터에서 그렇게 명랑한 장례식은 처음이었어. 결혼식들 중에서도 더 우울한 것도 많이 봤거든. 예를 들면 엘라 브레이스의 결혼식 같은 거 말이야. 그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 건 엘라가 결혼식 드레스를 입으면서 흰 슬리퍼를 신는 걸 깜빡하고 발가락에 구멍이 난 낡고 빛바랜 실내화를 신고 응접실로 내려왔다는 거였어. 정말이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내려왔어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떠들지 않았을 거야. 불쌍한 엘라는 그 일 때문에 결혼식 저녁 내내 울었어. 로버트 스코비 할아버지와 그의 이복 누이 마틸다도 싸웠어. 30년이나 별탈 없이 함께 살아왔는데 말이야. 그녀가 꽤 성가신 여자라는 말은 있지만 그동안 그녀가 뭘 하든 뭘 말하든 로버트가 폭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저녁 간식으로 남겨둔 도넛이 딱 하나 있었대. 로버트는 도넛을 아주 좋아하거든. 그는 그걸 밤참으로 먹으려고 찬장에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가보니 마틸다가 먹어버린 거야. 로버트는 크게 화를 내고 그녀의 코를 잡아당기고 악마 같은 여자라고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마틸다는 데리푼드에 사는 자기 언니에게로 갔고 로버트는 혼자 살게 될 거래. 스코비 집안 사람들답게 둘 다 평생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둘 다 다시는 만족스럽거나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2주 전 어느 달 밝은 밤에 조지 레이크가 데리푼드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달빛이 비치는 눈 위에서 자기 그림자 옆으로 아주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 그림자를 만들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대. 조지는 거의 혼비백산에서
가장 가까운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사람들은 그가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해. 이건 정말 가장 극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쓰고 있는 지금도 몸이 으슬으슬해. 물론 조지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술도 마시지 않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르미니우스 스코비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 아내가 모자를 너무 비싸게 살까봐 항상 자기가 대신 사줘. 슈루즈버리 가게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그를 웃음거리로 삼아. 지난주에 그가 존스 앤 맥켈름 가게에서 아내 모자를 사고 있었는데 존스 씨가 이렇게 말했대. 가게에서 역까지 그 모자를 쓰고 가면 공짜로 주겠다고 말이야.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했어. 역까지는 약 400m였고 슈루즈버리의 모든 꼬마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야유했대. 그래도 아르미니우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그는 3달러 49센트를 아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바로 여긴 유문에서 내가 반숙 달걀을 엘리자베스 이모의 두 번째로 좋은 캐시미어 원피스에 떨어뜨렸어. 그건 정말 사건이었어. 유럽에서 어떤 왕국 하나가 뒤집혔어도 유문에서는 그만큼의 소동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소여부인, 당신은 크게 착각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런 사건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곳 사람들 자체가 정말 흥미로워. 나는 모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흥미롭다고는 생각해. 40살인데도 터무니없이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 매티 스몰양. 지난 여름 내내 낡은 장밋빛 원피스에 새빨간 모자를 쓰고 교회에 나왔어. 너무 게을러서 어느 비 오는 밤에 지붕이 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우산을 펴고 그대로 누워 잤다는 루벤 베스컴 할아버지. 기도회에서 선교사 이야기를 하다가 바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언제나 점잖하게 하반신의 옷이라고 말하는 매클로스키 장로. 지난 가을 전시회에서 아마사 대리는 로니 베스컴 밭에서 훔친 채소로 상을 4개나 휩쓸었는데 정작 본인은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로니 베스컴. 어제 데리폰드에서 와서 우리 작은 개를 위한 닭장을 지으려고 목재를 사간 지미 조벨. 새해 첫날마다 1년 계획표를 짜서 언제 술에 취할지까지 표시해두고 그대로 지키는 루크 엘리엇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흥미롭고 웃기고 사랑스러워.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소여 부인이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를 증명했어. 그래서 나를 새끼 고양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꽤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 그런데 왜 나는 새끼 고양이라고 불리는 건 싫을까? 고양이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아기 고양이라고 불리는 건 또 좋은데 말이야. 4월 28일. 2주 전에 내가 쓴 최고의 시라고 생각한 바람의 노래를 뉴욕의 한 잡지에 보냈어.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인쇄된 쪽지 하나만 달려서 되돌아왔어. 유감스럽게도 이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야. 너무 속상해. 아무래도 난 정말로 잘 쓰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 봐. 아니야, 쓸 수 있어. 언젠가는 저 잡지도 내 글을 기쁘게 실어줄 날이 올 거야. 이 시를 보냈다는 건 카펜터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위로 같은 건 못 받을 테니까. 선생님은 편집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건 5년쯤 뒤면 충분하다고 하셔. 하지만 내가 그 잡지에서 읽은 시들 중에는 바람의 노래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것들도 있었어. 난 봄이 되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시를 쓰고 싶어져.
카펜터 선생님은 그런 충동과 싸우라고 하셔. 봄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졸작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하시거든. 카펜터 선생님의 말투에는 늘 톡 쏘는 맛이 있어. 5월 1일. 딘이 돌아왔어. 어제 누님 집에 도착했고 오늘 저녁에는 여기로 와서 함께 정원을 걸었어. 해시계 길을 오르내리며 이야기했지. 신비로운 초록빛 눈과 보기 좋은 인매를 가진 딘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좋았어. 우린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어. 알제리 이야기, 영혼의 윤회, 화장, 그리고 옆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딘은 내 옆모습이 좋다고 했어. 순수한 그리스풍이라고. 난 딘의 칭찬이 늘 좋아. 딘이 말했어. 새벽별아, 네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지난 가을에 떠날 때는 아이였는데 돌아와 보니 여인이 되었구나. 난 3주 뒤면 14살이 돼. 키도 또래보다 큰 편이고. 딘은 그게 좋은가 봐. 로라 이모와는 완전히 달라. 로라 이모는 내 원피스를 길게 늘릴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아이들은 너무 빨리 큰다고 하시거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난 해시계에 적힌 문구를 인용하며 말했고 스스로 꽤 세련된 기분이 들었어. 이제 나랑 키가 거의 같구나. 딘이 말하다가 쓰게 덧붙였어. 물론 구분등 프리스트는 그리 위험 있는 키는 아니지만 말이야. 난 언제나 그의 어깨에 대해 언급하는 걸 피해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 딘, 제발 그렇게 자신을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적어도 내 앞에서는요. 난 아저씨를 구분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딘은 내 손을 잡고 마치 내 영혼까지 읽어보려는 것처럼 똑바로 내 눈을 들여다봤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에밀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쩔뚝거리지 않았으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지는 않니? 난 대답했어.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 딘은 그 말을 힘주어 되풀이했어. 에밀리, 내가 그 말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믿으셔도 돼요. 난 흥분해서 말했어. 딘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거든. 그런데 아저씨의 표정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어. 갑자기 멜번만의 절벽에서 딘이 나를 구해주며 내 생명은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했던 일이 떠올랐거든. 난 내 삶이 나 말고 누구에게도 속해 있다는 생각이 싫어. 딘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난 딘을 세상 누구보다도 좋아해. 어둠이 내려앉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우리는 딘의 새 쌍안경으로 별들을 관찰했어. 정말 매혹적이었어. 딘은 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렇게 말했더니 딘은 고개를 저었어. 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아는 다른 모든 걸 다 내놓아도 좋아. 단 하나의 비밀,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 얻는 방법을. 무엇을 얻는데요? 내가 호기심에 물었어. 내 마음의 소망. 딘은 꿈꾸듯 말하며
새 공주들 끝자락에 매달린 것처럼 반짝이는 별을 바라봤어. 지금의 나에게는 그 보석 같은 별만큼이나 바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것이란다, 에밀리. 하지만 누가 알겠니? 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대체 뭘까? 5월 4일. 딘이 파리에서 정말 멋진 서류철을 사다 줬어. 난 그 안쪽 표지에 산골짜기 용담꽃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옮겨 적었어. 매일 그걸 읽으면서 알프스의 길을 오르겠다고 했던 내 맹세를 기억하려고 해. 이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기어오르고 버텨야 할 것 같아. 예전에는 반짝이는 날개를 달고 저 멀리 있는 목표까지 곧장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거든. 그 달콤한 꿈은 카펜터 선생님이 완전히 깨버리셨어. 발가락으로 땅을 파고 이로 매달려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는 내가 앞으로 쓸 책들의 제목을 몇 개나 생각해 봤어. 고귀한 부인, 믿음과 맹세에 충실하여. 오 희고 귀한 마거릿. 이건 테니슨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었고, 베르 드 베르 가문의 계급.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닷가의 왕국까지. 이제 저 제목들에 어울리는 이야기만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마가목 사이의 집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어. 이것도 제목만큼이나 꽤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랑에 관한 대목은 여전히 나를 괴롭혀. 그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막상 써놓는 순간 너무 딱딱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화가 나. 그래서 딘에게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 오래전에 약속했었거든. 그런데 딘은 아직은 내가 너무 어리다고 했어. 그 특유의 신비로운 말투로 말이야. 그 말투에는 언제나 말소리보다 훨씬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나도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 될 텐데. 오늘 저녁 방과 후에는 딘과 함께 정원에 있는 돌벤치에 앉아 알람브라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 그 책을 펼치면 언제나 작은 문 하나를 열고 그대로 요정의 나라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알람브라 궁전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했어. 언젠가는 함께 보러 가자. 딘이 말했어. 아,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딘? 딘이 대답하기도 전에 오만한 존의 덤불숲에서 테디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 짧고 높은 두 그리고 길고 낮은 한 우리만 아는 신호야. 미안해요. 가봐야 해요. 테디가 부르고 있어요. 내가 말했어. 테디가 부르면 언제나 가야 하니? 딘이 물었어. 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지. 테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저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언제나 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자 딘이 말했어. 나도 네가 특별히 필요해. 오늘 저녁 일부러 너랑 알람브라를 읽으려고 온 건데. 그 순간 난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도 테디에게 가야만 할 것 같았어. 딘은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알람브라를 덮었어. 가. 딘이 말했어. 난 갔어. 하지만 모든 게 어딘가 망가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어.
5월 10일. 이번 주에 딘이 빌려준 책을 3권이나 읽었어. 한 권은 장미정원 같았어. 아주 즐겁고 달콤했지만 조금은 너무 달콤했어. 한 권은 산속 소나무숲 같았어. 송진향이 가득하고 톡 쏘는 맛이 있었지. 난 그 책을 정말 사랑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절망감도 느꼈어. 너무 아름답게 쓰여 있어서 난 절대 저렇게는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한 권은 그냥 돼지우리 같았어. 딘이 실수로 빌려준 책이었대. 그걸 알자 딘은 자기 자신에게 몹시 화를 냈어. 화도 내고 또 괴로워했어. 스타, 난 절대 그런 책을 너에게 주지 않았을 거야. 이 망할 부주의함 좀 봐. 용서해 다오. 그 책은 어떤 세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책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건 네 세계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속하게 될 세계도 아니야. 스타, 그 책은 잊겠다고 약속해줘. 잊을 수 있다면 잊어볼게요. 난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정말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 책은 너무 추했어. 그걸 읽은 뒤로 나는 예전처럼 행복하지가 않아. 마치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마치 어떤 문이 내 뒤에서 닫혀버려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 어떤 세계 안에 갇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세계를 지나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 밤에는 인물 묘사를 적어두는 지미북에 딘에 대한 묘사를 써보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내가 쓴 건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 같았거든. 딘 안에는 내가 아직 닿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며칠 전에는 딘이 새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어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 딘이 말했어. 너답지 않아. 물론 별빛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지만. 그리고는 내가 느끼기엔 꽤 날카롭게 이렇게 덧붙였어. 테디 켄트 그 말썽꾸러기 녀석에게 말해. 네 얼굴을 자기 그림에 넣지 말라고. 걔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널 집어넣을 권리는 없어. 난 소리쳤어. 안 그래요. 테디가 나를 그린 건 딱 한 번뿐이에요. 낸시 할머니가 훔쳐간 그 그림 하나뿐이라고요. 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심술궂게 말했어. 난 그 그림을 가지고 간 낸시 할머니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디는 고집스럽게 말했어. 그는 네 모든 그림에 네 일부를 넣고 있어. 네 눈, 네 목선, 네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네 성격까지. 그게 가장 나빠. 네 눈이나 선 같은 건 그다지 상관없지만 그 애송이가 네 영혼의 일부를 자기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담게 두지는 않겠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겠지. 그래서 더 나쁜 거야. 나는 아주 거만하게 말했어. 전 아저씨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테디는 정말 대단해요. 카펜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문의 에밀리도 그렇다고 메아리 치겠지. 그래, 그 애는 재능이 있어. 언젠가는 뭔가 해낼 거야. 병적인 엄마가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는다면 말이지. 하지만 내 것에는 연필이든 붓이든 되지 않게 해. 디는 웃으면서 말했어. 하지만 난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 난 누구의 것도 아니야. 농담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아닐 거야. 5월 12일. 오늘 오후에는
루스 이모와 월리스 삼촌, 올리브 삼촌이 모두 와 있었어. 난 올리버 삼촌은 좋아하지만 루스 이모와 월리스 삼촌은 예전보다 조금도 더 좋아지지 않았어. 그분들은 엘리자베스 이모와 로라 이모와 함께 응접실에서 무슨 가족회의를 열었어. 지미 삼촌은 들어가도 됐는데 난 제외됐어. 분명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말이야. 게다가 루스 이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 저녁 내내 나를 무시했고 내가 점점 말라간다고까지 했거든. 루스 이모는 늘 나를 무시하고 월리스 삼촌은 나를 내려다보듯 해. 난 월리스 삼촌의 그런 태도보다 차라리 루스 이모의 무시가 더 나아. 그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척할 필요는 없으니까. 난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 루스 이모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엠니, 말 대꾸 하지 마.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이야. 난 루스 이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차갑게 말했어. 루스 이모,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될 만큼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례하고 버릇없게 굴 나이도 아니지. 루스 이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내가 엘리자베스였다면 당장 따귀를 한 대 올려 붙였을 거다, 아가씨. 난 엠니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도 코웃음 치는 것도 정말 싫어. 루스 이모에게는 머레이 가문의 단점만 잔뜩 있고 그에 걸맞는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올리버 삼촌의 아들 앤드류도 함께 왔어. 그는 나보다 4살이나 많고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이야. 5월 19일. 오늘은 내 생일이야. 난 오늘로 14살이 됐어. 14살의 내가 24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써서 봉투에 넣어 봉인한 다음 선반에 넣어두었어. 24번째 생일에 열어볼 거야. 그 안에는 몇 가지 예언도 적어두었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그대로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해. 오늘 엘리자베스 이모가 아빠의 책들을 전부 다시 나에게 돌려주셨어. 정말 기뻤어. 그 책들 안에는 아빠의 일부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모든 책마다 아빠가 직접 쓴 이름이 있고 여백에는 아빠가 남긴 메모들이 있어. 마치 아빠가 나에게 보내준 작은 편지 조각들 같아. 저녁 내내 그 책들을 들춰봤는데 아빠가 다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기쁘면서도 슬펐어. 그런데 하루를 망쳐버린 일이 하나 있었어. 학교에서 내가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두가 킥킥 웃기 시작했어.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지. 그러다 누군가 내 등에 커다란 종이를 핀으로 꽂아놓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위에는 굵고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4발 달린 오리 작가, 에밀리 버드스타. 내가 그걸 획 떼어내 석탄불에 던져버리자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어. 누군가 내 희망을 그렇게 조롱하면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난 화가 나 있고 마음도 아팠어. 하지만 여름집 계단에 앉아 지미 삼촌의 커다란 보라색 펜지 하나를 5분쯤 바라보고 있으니 화가 전부 사라졌어. 펜지의 한가운데를 잠시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계속 화를 낼 수는 없거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비웃지 못할 날이 올 거야. 어제 앤드루는 집으로 돌아갔어. 엘리자베스 이모는 나에게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 이모가 누군가에 대한 내 생각을 물어본 건 처음이야. 아마도 이제야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아. 난 이렇게 말했어. 착하고 친절하고
멍청하고 재미없다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너무 화가 나셔서 저녁 내내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왜일까?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앤드루는 정말 그랬으니까. 오늘은 켈리 할아버지가 올봄 들어 처음으로 왔어. 반짝이는 새 깡통들을 가득 실은 채로 말이야. 늘 그렇듯이 사탕 한 봉지를 가져다 주었고 역시 늘 하던 대로 내가 언제 결혼할 거냐며 놀리기도 했어. 그런데 오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 내가 부탁한 우유를 가져다 주려고 유제품 창고로 가자 할아버지가 따라왔거든. 할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어. 에밀리, 오솔길에서 구분등 프리스트를 만났단다. 이 집에 자주 오니? 난 머리를 머레이식으로 살짝 기울였어. 그리고 말했지? 딘 프리스트 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자주 오세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켈리 할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 이 아가씨야,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 적 없다고는 하지 마렴. 내가 예전에 너를 프리스트 폰드로 데려갔을 때 말했잖아. 프리스트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니? 켈리 할아버지, 말도 안 돼요. 난 화가 나면서도 켈리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게 우습다는 생각도 들었어. 전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프리스트 씨는 제 아빠뻘이고 전 그저 공부를 도움받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켈리 할아버지는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어. 나는 프리스트 집안을 잘 알지. 그 집안 사람들은 마음을 먹으면 바람을 돌리려 드는 게 나을 정도야. 그 구분등 말인데 멜번 절벽에서 너를 끌어올린 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말이 돌아. 네가 연애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게다가 그자는 불신자라더군. 세례를 받을 때 목사의 안경을 낚아채서 긁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리가 불편하고 등이 굽은 건 말할 것도 없지. 그건 네 눈에도 보이잖아. 이 늙은이의 말 좀 들어. 아직 늦기 전에 발 빼는 게 좋아. 자, 아가씨, 그렇게 머레이 집안 사람들처럼 노려보지는 말아라. 전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난 그대로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왔어.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았거든.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심어놓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들은 엉겅퀴 열매처럼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 이제 나는 몇 주 동안은 딘과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할 것 같아. 물론 켈리 할아버지의 말이 전부 터무니없다는 걸 난 아주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야. 켈리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난 방으로 올라와 지미북에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써내려갔어. 일전은 구름처럼 파란 망사로 장식하고 빨간 체리가 달린 새 모자를 샀어. 턱 아래에는 커다란 파란 망사 리본까지 달려 있었고. 난 그 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대로 말해줬어. 그러자 일전은 몹시 화를 내며 내가 질투한다고 했고 그 뒤로 이틀째 나와 말을 하지 않고 있어. 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질투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했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앞으로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사실이긴 했지만 재치가 좀 부족했지. 내일쯤이면 일저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래. 일저가 나한테 화가 나 있으면 난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 화가 나 있지 않을 때 일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멋진 아이거든. 테디도 요즘 나에게 조금 삐쳐 있어. 지난 수요일 밤 기도회가 끝난 뒤에 제프 노스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줬기 때문인 것 같아. 아, 제발 그 이유였으면 좋겠어. 테디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느낌이 나는 꽤 마음에 들어.
이런 걸 적어도 될까? 잠깐 망설여지네. 그래도 사실이니까. 만약 테디가 이 일을 안다면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고 부끄러웠는지 알게 될까? 처음엔 제프가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함께 가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우쭐했어. 누군가와 함께 집에 돌아온 건 그게 처음이었고, 제프는 도시에서 온 아이였고, 잘생기고 세련되고, 블레어워터의 언니들은 다들 그에게 푹 빠졌거든. 그래서 나는 교회 문을 나서며 단숨에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그와 함께 걸어갔어.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난 그를 몹시 싫어하게 됐어. 그는 너무 거만했거든. 마치 내가 자기 동행에 감격해 마땅한 시골의 순진한 여자아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처음엔 그게 사실이었지 뭐. 그게 나를 더 아프게 찔렀어. 내가 그렇게나 어리석었다니.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늘어지는 말투로 정말 너는 날 놀라게 하는구나 라고 말했어. 그는 지루했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어. 아니, 적어도 나하고 그런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유문에 도착할 즈음엔 난 완전히 사나워져 있었어. 그런데 그 참을 수 없는 인간이 나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한 거야. 나는 몸을 쭉 세웠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머레이 집안 사람이었어. 엘리자베스 이모와 꼭 닮아 있었을 거야. 난 젊은 남자와 입맞춤하지 않아요. 난 경멸하듯 말했어. 제프는 웃으며 내 손을 붙잡았어. 이 바보야, 그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왜 바래다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가 말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했어. 난 그의 뺨을 때렸어. 그리고 방으로 올라와 모욕당한 것과 그에 맞서면서 푸미를 잃어버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어. 푸미는 유문의 전통이거든. 난 그 전통을 저버린 것 같아서 괴로웠어. 하지만 난 제프 노스를 정말 제대로 놀라게 해준 것 같아. 5월 24일. 오늘 제니 스트롱이 말해줬어. 제프 노스가 제니의 오빠에게 내가 완전히 불같은 애라서 이제는 질렸다고 말했다는 거야. 오늘 엘리자베스 이모는 제프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준 걸 알게 되셨고 이제부터는 기도회에 혼자 가도록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 5월 25일. 지금 나는 해질녘의 방에 앉아 있어. 창문은 열려 있고 개구리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어떤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정원 가운데 길을 따라 요정들은 루비와 금빛과 진주빛의 커다란 주름진 잔들을 높이 들고 있어.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라일락 향이 배어있는 비였지. 난 어떤 날씨든 좋아해. 비 오는 날도 좋아해. 부드럽고 안개 낀 비 오는 날. 바람 아줌마가 가문비 나무 꼭대기만 살짝 흔들어주는 날도. 거칠고 사나운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좋아. 비가 나를 가두는 느낌도 좋아. 지붕을 두드리고 유리창을 때리고 처마 끝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 그동안 바람 아줌마는 숲속과 정원을 헤집으며 미친 늙은 마녀처럼 날뛰고 있어. 그래도 말이야, 내가 어딘가 가고 싶을 때 비가 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투덜거리게 되긴 해. 이런 저녁은 언제나 아빠가 돌아가신 그해 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을 떠올리게 해. 메이우드 아래쪽에 있던 작고 사랑스러운 그 오래된 집도 함께 말이야. 난 그 이후에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지 못했어.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
아담과 이브 나무랑 수탉 소나무랑 기도하는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 집에서 내가 쓰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누군가가 그 작은 자작나무들을 사랑하고 가문비 황무지에서 바람 아줌마와 함께 놀고 있을까? 방금 가문비 황무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어. 내가 8살이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 난 황무지에서 바람 아줌마와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두 그루의 가문비 나무 사이에 작은 움푹한 곳을 발견했어. 그곳에는 다른 곳이 아직 온통 갈색으로 발해 있을 때 아주 작고 선명한 연두빛 잎들이 카페트처럼 깔려 있었어. 그 잎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반짝임이 찾아왔어. 그건 내가 처음으로 반짝임을 느꼈던 순간이었어. 아마 그래서일 거야. 내가 그 작은 초록 잎들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다른 누구도 그 잎들을 기억하지 않아. 어쩌면 아무도 본 적조차 없었을지도 몰라. 난 다른 잎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잎들만은 매년 봄마다 기억해. 그리고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그 잎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다시 느끼게 돼.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2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14살 생일을 앞두고 있는 에밀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중학교 1, 2학년쯤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중학생의 그 시절은 본인도 주변 인물들도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죠? 오죽하면 중2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은 정말 어린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가기 위한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일기라는 것도 나만 보고 나만의 일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쓰기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누가 볼까? 아주 옛날에 저희 아빠처럼 또는 정말 나중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보게 될까? 그런 좀 불안한 의심 같은 것이 있다고나 할까요? 에밀리는 오히려 자신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발견하게 될 자신의 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정말 그 작가의 기질일까요? 이제 우리 에밀리는 어떤 중학생 시절을 보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